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교수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암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몇 기로 진단을 받느냐. 내 암이 몇 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어떤 치료를 받을 만큼 체력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른 또 질환이 있어서 좀 몸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딱 암 진단만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받든지 했을 때 그 치료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될지 또는 이 베네핏, 이득이 될지 그런 이제 위험과 이득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저울질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치료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고 제 가족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임상 시험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뭔가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이라고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이고요. 사기니까 무조건 임상 시험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기라는 말 뜻에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 옵션이 뭐 A, B 밖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암 치료의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암 환자는 A, B라는 치료가 만약에 다 끝나버리면 치료 효과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임상시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컨셉이냐 하면 임상시험이 뭔가의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임상시험 자체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의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완치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사기 암 환자는 완치가 안 돼요. 현재로서 어떤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언맨 니드가 있는 거죠.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새로운 약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뭐 결국 이제 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이 이득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또는 해로움을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1, 2, 3, 4기 어떤 기수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체력입니다. 또는 환자분의 나이 또는 환자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투약을 하는 것이고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도 만약에 그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체력 조건들이 좋지 않을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약은 투약하지 않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하겠느냐라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암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까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암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의 단계, 경기라고 하죠. 1, 2, 3, 4기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가령 뭐 1, 2, 3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특히 수술을 통해서 완치에 근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4기인 경우는
완치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생명 연장 쪽으로 또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뭐 병발 질환 같은 이런 환자의 컨디션이 어떤 약물 치료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양학 분야,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인데요. 이쪽 분야가 너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가 뭐냐라는 것을 어떤 학회 발표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약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택과 올해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종양학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빠른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D님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꼽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치매하고 암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병은 이제 신경학적인 질환인데 뇌에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완전히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도 나의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암은 말 그대로 사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현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게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비 투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약회사들 암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료 의사, 그러니까 암을 전공한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뭐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 분들은 물론 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했었고요.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어쨌든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사례가 제가 딱 머릿속에 지금 떠오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런 질문들, 제 주변에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이런 제 동료 또 선배 후배 이제 의사분들이 암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 뭐랄까요,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이제 암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선배 의사분이 계셨는데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혈액종양내과 말고 어떤 다른 분과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유방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리 그 장기 자체가 아니고요,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좀 드문 암이고, 또 어떤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육종이 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리에 뭐가 이제 무릎엔가 뭐가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모양으로는 이제 암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육종으로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쪽이니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아주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분은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좀 지내시다가 또 뭐가 생기니까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내서 이제 없으니까 뭐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께서는. 그래서 또 지내시다가 몇 달일지 또는 뭐 1년일지 지나니까 뭐 또 생겨서 이게 계속 재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금 저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와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저렇게 수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뭔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뭔가 표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암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암은 잘라내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 하더라도 암을 전공하지 않으면 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변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뭔가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면 항암치료를 하겠느냐, 그리고 의사들은 암에 걸려도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오해를 하시면서 이제 항암치료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들처럼 암을 알고 있는, 암을 잘 아는, 암을 전공하는 의사들은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치료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표준 치료를 따르면서 하려고 그러지 그 방법을 피하면서 암을 치료를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의 이 암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는 게 맞지,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이런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 전문가를 찾아가서 표준 치료 방법대로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많다, 폭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은 우리 평균보다 발생률은 낮아요. 다만 암에 발견되는 그 비율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절대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의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죠. 그래서 오래 살아서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노화의 끝판왕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암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뭐 좁은 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겠어요. 술 많이 먹고 뭐 밥 많이 먹고 야식하고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해가 잘 되도록 우리가 500식품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5개의 흰 색깔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말자. 첫 번째가 맛있는 흰 쌀밥이죠. 두 번째가 흰 밀가루로 만든 얼마나 많은 그 빵들, 케이크, 뭐 디저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흰 설탕, 그리고 흰 소금, 그리고 흰색으로 된 조미료들, 식품 첨가물들 이런 거를 안 드셔야 되고 그 외에도 가공식품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거라든지 동물성 식품이라든지 과단백 식품도 우리가 줄여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암이란 놈은
박테리아 세균 같은 놈이야. 무조건 싸그리 없어야 돼. 그랬는데 인간이 거기서 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처음 항암제가 나왔을 때 10년 안에 모든 암은 끝난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항암으로 어느 정도 죽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암을 컨트롤해 나가자. 당뇨나 고혈압처럼 조절해 나가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인데, 어떻게 식이요법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후성 유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유방암에 대한, 대장암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암 환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음식들, 이런 거를 슈퍼푸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스위치를 꺼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제 우리 거선 식이요법을 주로 하는 병원이니까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혼자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냥 식이요법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드세요? 그러면 채소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채소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겠습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고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우리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암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피 속에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즉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런 탄수화물들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나쁜 탄수화물들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딱 먼저 가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걸 갖고 정상세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들은 모든 세포에 골고루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100조개라 그러면 아무리 암이 여기저기 전이되고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전체 100조개에서 암세포는 1%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중에서 1%만 암세포로 가고 99%는 정상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채소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암 환자니까,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항암하니까 힘을 내야 돼. 체력을 길러야 돼.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러면 뭘 먹냐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술하기 전에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자. 통닭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뭐 다 먹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칼로리를 내는 영양성분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칼로리를 내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을 수술하면, 위암이라든지 식도암을 수술하면은 몸무게가 뭐 15kg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또 수술에 한동안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고기를 먹어 놓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으면 원래는 오늘 이만큼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면 이만큼 탄수화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비상에너지로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지방간으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피 속에 중성지방으로 저장해 놨다가 2, 3일 못 먹는다 그러면 그 지방을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우리 인류들한테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등산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그럴 거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쉴 거야.
누워서 일요일이라서 텔레비 보고 쉴 거야 그러면 탄수화물 조금만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단백질은 이게 에너지원이 아니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근육을, 세포를, 그리고 효소를,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꾸 몸이 크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단백질만 보충하면 돼요. 우리 머리카락이 빠지고 각질이 벗겨지고 대변으로 소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한 30g 정도의 단백질만 드시면 충분하고 남자들은 한 4, 50g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을 힘을 내려고 더 많이 먹어. 과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통닭을 먹고 불고기를 먹고 하지만 통닭과 불고기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은 전부 다 아미노산이라는 하나하나의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소화 능력이 200g이다. 그런데 오늘 500g을 먹었다. 그러면 3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장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로 나가거나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거는 부패해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삼겹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설사하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에너지원이 아니고 체력을 키우는 근원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그런데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는데 암세포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조금 건강 지식이 필요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이요법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첫째는 내가 어떤 목표로 식이요법을 하는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요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건 안 먹고 이거 위주로 먹을래 라는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환자한테,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암 환자, 또 암 환자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암 환자도 있고 항암을 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이 식이를 처방한다. 그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식이요법이라 하더라도 360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문제는 없는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주로 암 환자를 보니까 암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은 당뇨를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식이요법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걸려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나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 단일 성분이 아니고 수만 가지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 하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어떠한 음식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좋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에 좋은 식품이 당뇨에도 좋아요. 그게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질병에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거는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식이요법을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를 위한 치료식 또는 건강식에서는 세 가지만 꼽다면 저는 첫 번째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겠죠.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겠죠. 즙으로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수프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래서 다양한 녹색 채소들, 녹황색 채소들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곡들, 정제하지 않은 통곡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깎은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곡물 중에서는 사실은 귀리가 현미보다 더 단백질 함량도 많고 항암 성분도 많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제 귀리로 옮겨가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고선요법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귀리로 이제 수프를 만들어서 먹게 오트밀 수프란 걸 먹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 또 녹황색이 아니라도 다양한 채소는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곡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암 환자들한테 또 당뇨 환자라든지 심혈관 환자한테는 뿌리 채소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옛날에는 그 녹황색 채소, 당근 이런 거 먹다가 요즘은 뿌리 채소를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식생활을 가지느냐, 그죠? 먹는 방법, 먹는 순서, 조리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어떤 그 식재료를 선택할 것이냐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배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혈당 피크를 치는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거는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흰 쌀밥은 이게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 피크를 치게 되니까 이거는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모든 환자한테 권하지 않는 배제돼야 될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과하게 먹는 과단백 식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짜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성분이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미 나트륨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끼얹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GI 인덱스라고 혈당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인데 포도당 100g을 정맥 주사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다른 음식들 100g은 혈당이 얼마를 올라가느냐? 포도당이 100g 먹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는데 시금치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당근은 돼지고기는 이게 이제 당 지수죠.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혈당 지수도 낮고 영양 성분도 골고루 들어있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갖추는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들이 많이 먹는 현미 생각보다 당 지수 높습니다. 당근 생각보다 당 지수 높습니다. 하지만 현미하고 당근은 전 세계 모든 식이요법에서 다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좋다고 해서 이 음식만 주구장창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혈당 지수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순서를 정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혈당 지수가 낮은 게 채소잖아요. 채소가 왜 혈당 지수가 낮냐면 채소 안에는 80%가 우리 몸이 분해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순서는 서양식이 맞아요. 서양 사람은 샐러드 먹고 메인 먹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메인 먹고 나물 먹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다양한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한 접시 가득 드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람들한테 권할 때 음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 밑면이 가장 넓잖아요. 가장 많이 먹으란 얘기지. 즉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신선한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요. 근데 과일은 색깔별로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에는 과당이 있어요. 과당도 포도당처럼 혈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동물성 음식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햄버거 패치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다 사는데 칼로리나 영양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먹는데 제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콩이잖아요. 근데 콩도 가능하면 콩 자체를 드지 마시고, 왜냐하면 콩 같은 견과류는 껍질에 알러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나 콩 알러지가 없는데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알러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장에 들어가서 식도나 위나 장에서 알러지가 생기면 다른 음식도 소화 흡수가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콩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콩을 가공한 식품들. 요즘 우리 환자들 보면은 집에서 전부 다 콩물 내려 드세요. 그 기계가 있어요. 아니면 두유도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두부를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현미를 드세요. 현미도 채식 유제 식생활을 할 때 중요한 단백질의 보고예요. 보통 현미가 단백질 한 8% 정도 된다고 돼 있고 찹쌀 현미는 한 14%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미를 드시고 현미가 너무 껄끄러워서 못 먹겠어. 그런 분들은 현미로 죽을 써 드시라 그래요. 현미하고 견과류를 같이 믹서에 갈아서 그걸 죽을 써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 드시고 마지막에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우리가 가능하면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땅콩은 알러젠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잣이나 호두가 아주 좋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드시고 그리고 다작을 하시라 그래요. 천천히. 이제 물도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그래서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뭐 한 끼 식사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드세요. 원래 채소는 오래 씹어야 돼요. 우리 왜 고기가 질기고 채소는 안 질긴지 알잖아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샤브샤브 가보면 끓는 물에 고기는 넣었다 빼야 돼요. 근데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다자가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식을 하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껍질은 까고 알맹이만 먹는다든지 뿌리하고 줄기를 먹는 음식인데 뭐 뿌리는 빼고 줄기만 먹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식을 하시라. 왜냐면 특히 채소나 과일이나 뭐 씨앗 같은 거는 껍질 속에 곡류도 그렇고 껍질 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채소를 정말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필떼기만 먹으면 이게 체력 떨어지고 몸무게 빠지고 기력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1년 내내 채소를 하나만 먹는 거야. 한두 개만. 1년 내내 당근하고 시금치만 먹어. 그럼 반드시 영양격표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재료는 완전식품이지만 식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에 없는 영양소가 토마토에 있고 토마토에 없는 게 가지에 있고 가지에 없는 게 버섯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고루 균형 잡힌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암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30분간은 그분 화가 나신 거를 달래줘야 돼요. 대부분 와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감기도 안 걸렸다.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의료보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폐암 말기라네. 췌장암이 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럴까? 암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지 않을까? 대장암 걸리면 혈변 보고, 위암 걸리면 토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진행돼서 돌아가시기 전 한두 달 전에 나타난 증상이지 우리 병원에 거의 다 암 환자인데 거의 100%, 거의 99%는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고 진짜 직장암인데 대변이 막혀서 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 가서 변을 뚫다 보니까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나 진행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병과 증상은 관계없다. 이 말을 또 환자한테 하는 이유는 암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등이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냥 허리 아플 수 있잖아요. 오래 누워있거나 그래서. 근데 혼자 판단 내리는 거야. 분명히 척추에 전이 갔을 거야. 내 가족들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될 때도 증상이 없듯이 재발돼도 증상은 없다. 재발돼서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병명이 탁 진단이 된다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피 뽑으면 모든 검사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염 복균자 또는 만성 간염 환자는 공고사항이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마다 대학병원 가서 간 박사님이 피 검사하고 초음파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왜 건강검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이 모든 거 검사 다 해주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놈의 병원은 말이야 펫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비싸면 펫 찍어서 끝내버리지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펫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는 MRI도 없었어요. 펫도 없었어요. 주로 엑스레이하고 CT 화질 안 좋은 거 같고 청진기로 할 때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인터넷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암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은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검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조직검사 3번 해요. 뭐 건강검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내시경을 하거나 CT나 초음파에서 뭐 암 같은 종양이 보여. 그러면 그걸 조금 떼가지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와.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지를 온몸을 뒤져서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계획을 세워서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술 끝나기 전에 또 2번째 조직검사를 해요. 이건 응급으로 하기니까 보통 한 15분 내에 병리실에서 답을 보내줘요. 왜 하냐면 수술 전에 예측하기에 여기까지 자르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잘라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는 모르지, 마취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 조직검사는 뭐냐면 수술에서 드러낸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 근데 첫 번째, 2번째, 3번째 조직검사 결과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와서 하소연하세요. 우리 담당 교수님은 말이야, 사람이 초음파 찍을 때 말 다르고, 뭐, MRI 찍으면 또 말 다르고, 수술 전 말, 수술 후 말 다르다고, 수술 전에는 뭐, 초기 같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3기라고 그러고,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검사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걸 있다고 발견할 확률. 특이도는 병이 없는 걸 없다고 발견할 확률. 이게 100%인 검사는 없어요. 그리고 펫이라는 건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펫이라는 건 뭐냐면 저 동료에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 뭔가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크리닝이나 아니면은 주로 암을 한번 진단받은 분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이가 가지 않았나 대충적인 걸 볼 때 쓰는 게 펫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대체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녹즙도 매일 먹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암이 걸렸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많은 암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마다 암이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암의 원인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아는 거는 거의 딱 하나,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간암의 특징이 우리나라 간암의 90% 이상이 다 바이러스 감염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확실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거.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발병인자가 있었어. 이 암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어. 아니면 가족력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번째는 우리가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위험 요소.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없으니까 위험 요소. 그러니까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아니죠. 폐암의 위험 요소죠. 뭐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을 했다든지 흡연을 많이 했다든지 뭐 방사선 노출을 했다든지 식이를 아주 안 좋게 하고 그래서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위험 요소겠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나의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유전자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가 파괴되고 그 유전자가 다시 복제를 해서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를 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인 거죠. 근데 인간이란 신체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계보다도 불량률이 낮아요. 즉 1억 번에 한 번 정도의 불량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400개 이상의 암세포는 생긴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건강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과 암이 생기는 거 시속 게임이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적인 거,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 인자를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가. 3번째는 내 몸이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가. 이 3개의 조합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제 필수 영양소잖아요. 필수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필수에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로 알고 있었는데 1960년도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는 분하고 카미라는 박사 2분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비타민C로 암 환자를 한번 치료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연구하고 논문이 나와서 하는데 비타민C는 이제 약날의 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으로 경구 복용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낮은 용량의 비타민C는 세포를 살리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있고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태가 잘 아물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정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영양소인데 이거를 엄청난 농도로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해요. 항암제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C도 엄청난 고용량을 맞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활성산소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 안에는 그 활성산소를 다시 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공격 안 받고 암세포만 공격받는다. 그래서 비타민C로 고용량 비타민C로 암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그 효소가 결핍되지 않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세포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뇨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방간. 이거 진짜 너도 나도 지방간이죠. 잘 살다 보니까. 지방간이 뭐냐? 간에 지방이 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많이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한문으로 당이라 그래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당이야.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당을 오늘 이만큼 먹으면 오늘 이만큼 다 써버려야 돼.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돈은 이만큼 벌고 이만큼 쓰고 이만큼 저금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에는 뭐냐면 이 뭐 잘 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꾸 먹는 거야. 그리고 점점 뭐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갈 때도 안 걸어가잖아. 차 타고 다니고 뭐 운동을 안 하잖아. 소모가 안 되니까 매일 이만큼씩 저금을 해요. 그 저금한 걸 어디다가 저금하느냐? 제일 먼저 간에다가 지방으로. 그게 지방간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피 속에 중성지방으로. 그게 고지혈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뭐 남자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칼로리 음식 먹고 술 먹고 뭐 회식하니까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간 환자가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건강검진 한 사람의 30%가 지방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 30%가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빼고 노인 빼면 젊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다수계열에 의해서 이거 뭐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지방간 그리고 간경화 그리고 간암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간에 병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방간 다음에 지방간염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은 크게 두 개인데 술 많이 먹고 생긴 게 알코올 지방간. 이거는 술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원위치가 돼. 또 술 안 먹는데 지방간은 다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오는 지방간. 이거는 먹는 거 줄이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방간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날 잡아서 이제 다이어트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 지방간이 시간이 지면 지방간염으로 돼요. 그럼 이 지방간염은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간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겠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다시 말하자면 많이 먹어서 비만해서 오는 지방간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는 5배 정도 더 잘 온다고 돼 있고, 그리고 간암은 3.5배 정도 더 리스크가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방간염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체중을 줄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내에 3명 중에 1명, 한 35%가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지방간염으로 돼서 간경화와 간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일단 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비만하면 떼거리로 오는 병들, 그죠? 뭐 담석증, 고지혈증, 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 환자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이 올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배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25%가 지방간염으로 되고, 또 지방간염 환자의 25%가 간경변으로 되고, 또 간경변 환자 중에 안타깝지만 10%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간을 다수결로 정해서 많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매년 지방간염 환자 100명 중에서 2명이 간경화로 진행이 돼요. 또 매년 간경화 환자 100명 중에서 3명이 간암으로 진행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정말 뭐 대책이 없는 병인데, 지방간일 때는 이거는 쉽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절실하게만 하면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이를 하시고, 그죠? 건강한 식이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체중 조절. 왜 식이요법과 운동과 체중 조절이 같은 것 같잖아요. 다 달라요. 약 먹고 살 빼는 거는 뭐 체중 조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건 아니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건 다시 원래의 정상 칸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게 바로 간이에요. 불가사리 같다니까요. 그래서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뭐 독성 간염이 걸리면 막 간 수치가 정상이 40 이하인데 이게 막 몇백 천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푹 쉬고 뭐 비타민 맞고 간장 질환제 처방을 하면은 이게 또 순식간에 정상으로 탁 내려가요.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간암이나 간경이 나서 아들이 간 이식을 해서 아버지한테 그럼 이렇게 뚝 잘라서 주잖아요. 그럼 불가사리 같아. 1년에 찍어보면 간이 딱 자라져 있어. 우리 손 자른다고 1년 있다 손이 안 자라나잖아요. 근데 간은 그렇게 재생력이 뛰어나지만 무서운 놈이에요. 뭐가 무서우냐면 두 개가 무서워요. 침묵의 장기라 그래요. 증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뭐 췌장암이건 위암이건 전이 가서 간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내가 간암 걸리면 피 검사하면 이 간 수치가 다 엉망일까? 그런데 아니에요. 간암 환자들 피 검사 깨끗해요. 간 수치.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데 전체 간세포가 70~80%가 암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 간세포가 한 30%만 남아 있어도 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 검사하면 정상 나와요.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번에 본물 터지듯이 무너진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이거는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간이다.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지방간이 왜 생겼어요? 먹는 양에 비해서 소모한 양이 작았기 때문에 그 남은 영양분을 간에 지방으로 저장해놨으니까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늘리면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이 맛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동물성 오일이 들어가야 돼.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빈대떡 부칠 때도 뭐예요? 비계로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 해서 뭐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에는 지방이 껴있잖아. 그래서 삼겹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있어야 맛이 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동물성 기름은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무조건 반대예요. 모든 동물성 오일은 반대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짜게 먹으란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요.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떨어지는데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재료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떨어지면 모든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짠 거 먹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동물 키우면은 나트륨 떨어지면 쥐가 알아서 막 이 소금 같은 거 핥아 먹고 그래요. 단지 뭐야?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추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뉴욕시 법에 의해서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대형 식당에서는 테이블 솔트, 식탁에 소금 놔두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다 없앴어요. 그리고 메뉴에 딱 뭐 스테이크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소금 섭취 권장량이 2.3g이거든요. 그래서 2.3g 이상 포함된 음식에는 경고문 붙여놨어요. 우리 담배에 보면 경고문 붙여놨잖아. 이거 먹으면 이렇게 돼. 뭐 이런 것처럼. 뭐 심장마비 다 써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줄이면 그럼 뭘 먹으려나? 역시 신선한, 다양한 채소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체중을 만드시면 이건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지방간 100% 없어집니다. 단 피 속의 지방간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초음파를 찍어보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에 흘러나온 간 수치는 떨어졌는데 껴있는 지방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음파는 좀 남아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아침에 주로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당근즙, 녹즙 뭐 이런 걸 먹고 그다음에 아침이니까 그래도 좀 뜨뜻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게 있어요. 뭐 암 환자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거순요법에서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야채를 그러니까 거순요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느냐
예를 들자면 암 환자인데 항암을 안 하고 식이요법 하는 사람은 하루에 9kg의 채소를 먹게 내가 처방해요. 근데 내가 당뇨다 이런 사람은 3kg만 먹어도 돼요. 그러면 3kg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 즙을 짜서도 먹고 이렇게 수프를 끓여서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요. 근데 아침에는 뭐 이렇게 구워 먹고 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당근즙하고 뭐 녹즙하고 한 잔씩 먹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걸 먹어요. 이거는 다양한 야채를 원래는 2시간 동안 중불로 서서히 끓이는 거야. 확 끓이지 않고. 확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뭐랄까 잼처럼 돼요. 곤죽처럼 돼. 그거를 믹서로 갈아. 그래서 채로 걸러. 그러면 이제 이게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식이섬유가 있는 거죠. 즙을 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암 환자들 식이요법 할 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이거래요. 수프로 끓여줬지 다양한 걸. 그리고 레시피를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당근, 뭐 브로콜리, 파, 양파, 마늘, 파슬리 뭐 좋은 거 다 들어가요. 또 당근, 사과 다 들어가는데 레시피를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아, 나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단호박, 바나나 그리고 레몬즙 같은 걸 추가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해. 그러면 파슬리, 마늘 이런 걸 더 많이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쓸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샐러드나 뭐 즙이나 이런 거는 그날그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얘는 한번 끓인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 한 4, 5일 뭐 이 정도는 보관해서 데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걸 먹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뭐 수술하다 보니까 뭐 밥을 먹을 땐 확 먹고 안 먹을 땐 안 먹고 뭐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이 와가지고 지방간이 왔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또 간에 종양이 있대.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혈관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팔로우 해보니까 종양이 커진 거야. 원래 양성종양은 안 커지거든요. 암만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간암일 것 같다고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혈관종도 조금 커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놀래가지고 거슴요법을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침은 그렇게 즙하고 수프 먹고 점심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집사람이 이제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요. 채소 위주로 또 뭐 과일도 좀 넣고 낫또도 넣고 가끔가다 뭐 연어도 넣고 이렇게 가지도 넣고 버섯 구운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샐러드 먹고 저녁은 이제 편하게 한식을 하는데 그때도 밥은 조금만 먹는데 흰쌀밥은 절대 안 먹죠. 암 환자들은 100% 현미를 먹지만 저는 이제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이렇게 먹어요. 먹고 뭐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생선구이 이렇게 먹는데 그 자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5년간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짝짝짝짝짝 했는데 난 놀랐어요. 처음에 중성지방이 300이 넘었어요. 근데 식이요법 하면서 바로 100 이하로 150 이하로 정상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걸 유지해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는 나이살 때문에 조금씩 찌는데 피 검사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정말 강력한 무기다. 왜냐하면 내 몸에 24시간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식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주로 암 환자인데 그 보호자들은 대부분 뭐 하나씩 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식이요법 하잖아요. 보호자가 환자랑 뭐 혼자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환자복은 풀떼기 먹고 자기는 뭐 통닭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해.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진짜 한두 달 안에 뭐 당뇨나 고지혈증은 굉장히 거의 약을 끊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지방간은 더 빨리 좋아지겠죠. 한번 저를 믿고 해보십시오. 지방간에 의해서 뭐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같은 간의 질환도 생기지만 다른 질병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병이 순서대로 떼거리로 와. 그리고 가족들이 막 두글두글 다 있어, 병이. 그래서 X증후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잘 안 돼서. 그죠? 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겠죠. 그래서 줄여서 대사증후군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젊을 때 날씬했어. 근데 뭐 한 50줄 넘어가더니 살이 좀 찌더니 뭐 몇 년 지나니까 고지혈증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러더니 또 지방간도 왔다 그러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뭐 혈압도 올라갔다 그러고 뭐 한 60 넘으니까 뭐 당뇨도 왔다 그러고 70대니까 뭐 심장병 왔다 그러고 뇌혈관 질환 왔다 그러더라. 근데 가족들이 많더라. 이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은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는 거죠. 지방간이 있으면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그런 병도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하면 이런 병들도 다 예방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은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간은 가역적인 반응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생기도록 노력해도 되지만 혹시 생겼어도 빨리 반성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그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빼고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 소식을 하는 거죠. 다양한 채식 위주의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적절한 몸무게를 체중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대사증후군이 다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염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두세 배 더 높다고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방간염으로는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염이 생기면 가족들이 다 딸려오는 병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방간염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원인은 40%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간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70대부터 이렇게 들어놓아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100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이걸 약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교정하고 생활 습관으로 안 되는 부분을 약으로 보충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혈압이 있는데 약을 툭 쓰면 혈압이 뚝 떨어지면 난 혈압이 났어. 이런 분들 많아요. 어르신 뭐 혈압 당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다 낫죠? 그래. 그러세요? 지금 뭐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그럼 혈압 당뇨 약 먹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확실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의 조절 학회 권고 가이드라인이 유럽 학회건 미국 학회든 우리나라 학회건 옛날보다 더 타이트하게 조절합니다. 혈압도 더 타이트하게 낮추고 당뇨도 더 타이트하게 낮춰.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옛날같이 뭐 60에 당뇨 와서 70에 돌아가시면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60에 당뇨면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 병들이 오기 전에 그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건강검진할 때 좀 더 많이 하세요. 많이 여러 개. 그리고 그 이전에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해야 되겠죠. 결국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현대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프로세싱, 관리해가는 이런 생활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과 육체와 영혼이, 정신이 맑아지면 정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